네, 서울시 IR, 서울시와 함께 도전합시다 세션에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세션 사회자로 함께하게 된 조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 세션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네트워크들이 함께 기술 수요를 소개하고 또 해결책을 함께 찾는 공공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본 세션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의 정연호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박상호 차장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강남사회종합복지관 이수현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에너지공사 원남현 과장님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 어린이병원 윤주영 주무관님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D캠프의 옥창석 실장님도 자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환영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서울교통공사의 정연호 부장님께서 사례 발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부장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연구팀의 정연호 부장입니다. 만나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자리, 이런 분위기인 줄 사실 모르고 일단 참석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따분한 강의실에서 이렇게 따분하게 해야 되는 그런 강의 내용인 것 같은데 너무나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나올 때 모자라도 쓰고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지금 행사를 주최하신 그 주최 측의 취지에 저희 자료가 적합하다고 제가 확신을 하면서 제가 준비된 자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목차는 이렇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을 소개해드리기 앞서 먼저 좀 유명한 일화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많은 1989년도였어요.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그 액션모빌 소속의 유조선이 자초가 되면서 많은 양의 기름이 이렇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런 기름들이 젤리처럼 굳어버린 그런 기름을 굳어버리는 상황에서 기름을 제거하지 못한 그렇게 20년 동안 흘러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현상금을 걸고 아이디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건의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그 중에 채택된 아이디어가 그 리모컨 노동자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레미콘 차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시멘트를 싣고 계속 회전해 가면서 그 작업장까지 굳지 말라고 돌아가는 그런 레미콘 차를 아마 많이 좀 보셨을 것도 같은데요. 이렇던 어떤 기계적인 진동을 계속 가해주게 되면 굳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단초가 되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탁월한 아이디어일수록 전혀 다른 분야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이 결합을 해서 창조적이고 어떤 폭발적인 그런 혁신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도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오픈 이노베이션에 저희 공사에 적합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일정의 폐쇄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린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 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설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전문성에 따라서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 업체에 예속이 되어서 제한된 기술만 채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자세히 저희 서울교통공사가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환경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신기술 도입에 대한 업무의 부담이 있었고 신기술 도입 절차 및 제도 인식에 대한 저조 스폰서십을 통한 연구 활동에 한계가 있었던 게 내부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공사 내 필요한 기술 공유가 미흡했고 기술 제한에 대한 창구가 불명확했으며 테스트 베드를 통한 실증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 메트로 혁신기술 아이디어 뱅크라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명으로 다음과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그 조기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처음으로 먼저 실무자급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장님 이하 경영진을 대상으로 간부급 특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SBA 등을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저희 전문기관을 방문해서 민원에 대한 응대 요령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완료되었을 때 그 후에 진행될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자체 운영 계획을 세워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훨씬 더 선도적으로 진출했던 공사가 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의 K-테스트 베드를 직접 저희가 대전에 방문해서 그 담당자의 노하우라든지 또 운영 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 공사 수요 부서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포스터 자료가 저희가 이번에 나간 오픈 이노베이션 포스터입니다. 실제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사장님의 어떤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올해 6월 5일 날 첫 오픈 이노베이션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모에 대한 초입에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그 언론 자료들을 관론기관에 배포했고 저희 전 역사에다가 포스터를 부착했으며 내 외부 온라인을 동시에 저희가 게시할 수 있게끔 저희 공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SNS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창업 지원 포털인 K-스타트업, 그다음에 SBA,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각자 동시에 저희가 게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운영했던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명은 서울 메트로 혁신기술 아이디어 뱅크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라고 해서 프로젝트명을 정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모든 기업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대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저희 스타트업 이런 모든 업체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 방법으로는 저희 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게끔 했었는데요.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따로 이번에 별도로 오픈 이노베이션 전용 창구를 개설해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공공 수요형과 민간 제한형인데요. 말 그대로 공공 수요형은 저희 공사 내에서 필요라는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제안을 접수받았습니다. 이 공공 수요형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세 가지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공공 수요형으로 세 가지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았었고 민간 제한형으로 자유롭게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수요용 세 가지 중에 저희가 내부 심사를 거쳐서 선택됐던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 기술, 그다음에 역사 혼잡도 측정 고도와 마지막으로 승강장 발빠짐 방지 장치,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 과제의 공모가 됐습니다. 이 과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제는 저희가 오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수건 사업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를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6월 5일 날 공모를 시작해서 한 달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서 공공수요용 말씀드린 대로 세 건이 공공수요용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았었고요. 그다음 자유과제로 민간 제안형을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고 나서 보름 동안 14일 동안 저희가 접수 기간을 거쳤습니다. 총 38건이 접수가 됐고요. 성과 공유제로 9건이 선택이 접수가 됐고 테스트베드로 2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자체 검증 수요 부서별로 자체 검증을 거쳐서 성과 공유제는 총 9건 중에 3건, 테스트베드는 29건 중에 7건이 최종적으로 선택이 돼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렸던 공공 수요용으로 3건, 민간 제한형으로 7건이 선택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공 수요용 3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경우에는 총 5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과제가 선택이 됐는데, 그 과제는 지상 환기구 급배기 청정장치 설치로 해서 과제가 선택이 됐었고요. 두 번째 역사 혼잡도 측정 고도화의 경우에는 2개 업체가 접수를 해서 AI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강장 발빠짐 장치 경우에도 2개 업체가 접수가 돼서 초슬림 안전발판 설치건으로 해서 총 공공수요 총 3건이 접수가 됐고, 7건의 경우에는 7건은 다음과 같고, 이 7개 과정마다 저희가 부서를 선정을 해서 부서를 각각 선정을 해서 성과 공유제, 테스트베드로 진행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 공유제 저희가 3건, 그다음 테스트베드 7건을 말씀드렸는데, 성과 공유제 3건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성과 공유제는 법적 근거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서 이 성과 공유제를 채택이 될 시에는 2년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제한 유형에 따라서 제한 유형인 성과 공유제로 3건이 진행이 될 거고요. 테스트베드 7건의 같은 경우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선택이 될 건데, 이렇게 과제가 선택이 되면 수요 부서와 참여 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실증 방법 및 절차를 좀 더 구체화해서 그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실증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올해 한 번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2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추가 검토 사항으로는 이거를 조기 정착시키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직원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강화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 유도 및 의욕 고취를 위해서 저희 내부 경영 평가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게끔 해서 동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 경영 환경에 적합한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재정립하고 안전 수칙 또한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검토 사항으로, 이건 제 바람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인 독립 플랫폼을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타 공정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타 기관의 어떤 기술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성과 결과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횡단 전개를 확대 실시하게끔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강화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산 지원 방안입니다. 저희가 민간업체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민간 운영업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금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에 의한 혜택 방법, 그리고 만약에 채택이 됐을 시 구매 등의 그 신속하게 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서울교통공사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했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내시라 해서요,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저희 공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교통공사의 정현호 부장님의 좋은 발표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하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박상호 차장님의 사례 발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박상호 차장님이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실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연구소 박상호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물재생센터 그 하수 처리장과 그 물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증을 했던 사항을 발표하고 그 현안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처음이라 좀 많이 떨린데요. 저만 모르고 온 게 아니라서 좀 안심이 되긴 한데 좀 버벅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저희 공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지원을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현황과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고요. 향후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할지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재생시설공단 소개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남이랑 탄천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치는 서남은 마곡 그 강서구에 있고 강남에 그 탄천 물재생센터와 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시설은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실과 그다음에 분뇨, 그다음에 하수와 분뇨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처리하는 슬러지 소각과 건조 설비가 있고요. 거기에 하수를 재이용하는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그 탄천이랑 서남에 있었는데 탄천 같은 경우는 2000년에 그 민간 위탁이 됐고요. 서남은 2001년에 위탁 운영하다가 그 민간 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고 해결하고자 공단을 발족을 했고 2021년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물재생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유일한 물재생 전담 기관으로 그 서울시 물재생 비전을 실현하고자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 조직도를 보시면 일단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본부랑 그다음에 운영 실제적으로 하수 처리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본부, 그다음에 감사실과 물재생연구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실증 지원이나 물 산업에 대해서는 연구소에서 모든 걸 전담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는 처음에 그 설립 목적이 그 물순환, 물재생 관련한 그 연구하고 기술 개발을 함과 동시에 그 서울시에서 물재생, 물순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환경이나 물재생 관련한 정보, 인적, 기관 네트워크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주제인 물산업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나누면 연구 기술 개발을 하고 그 물산업 그 지원을 하고 플랫폼을 하는 세부 업무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진짜로 저희가 물산업이나 물기업을 어떻게 실증을 지원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사례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증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뭐 따로 공단에서 한 제도는 없는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순환 안전국에서 물재생 시설과의 물산업 혁신기술 R&D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을 했는데 21년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하다가 23년도에 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비용 지원은 힘들고 일단은 테스트베드 부지와 전기, 수도 그런 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베드 서울이라는 실증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SBA에서 이제 전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서울시 시정 전체 환경뿐만 아니라 뭐 의료, 교통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현장 혁신 기술 제품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물 재생, 물 순환 관련한 지원을 같이 협의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도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 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사업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이라든가 사업화 지원 사업에 저희가 테스트베드를 지원하면서 지원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보시면 22년에는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 사업으로 8건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환경부 사업이나 서울시 사업, 테스트베드 이런 걸 하다 보니 한 18건, 뭐 누적돼서 한 20건 정도 이상 지원을 했었고요. 24년에 이제 올해 한 15건 되는데 여기서 올해 마감되는 걸 다 따지면 내년에는 3건이 남긴 하는데 25년에 다시 지원 사업이 시작되고 또 테스트베드 사업이나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는 3건보다 더 내년에는 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희도 뭐 연구소 열량도 있고 해서 이제 나중에 발표를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한테 맞고 한 걸 추스려서 좀 실속 있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보시면 수처리 쪽이 지금 현재는 많았는데 15건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 악취, 그다음 기타 뭐 하수 간거라든가 차직 간거, 뭐 측정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형태를 보시면 설비를 한다든가 설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모델링화해서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계측기 본연의 계측기나 프로그램 연계해서 실험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사업한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우수라고 있는 이거는 센서를 박아놓고 그 센서로 이 센서의 기능이나 에너지 진단 같은 거를 실제로 했던 거고 밑에는 이제 측정기 관련해서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위에는 악취 설비인데 악취가 나오는 그 공간에다가 설비를 놓고 실증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플랜트가 전체 저희가 넓은 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플랜트를 실제로 설치를 하고 조그맣게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끝나면 철거를 하고 있는데 측정기나 이런 설비 같은 경우는 업체와 협의를 할 경우에 기부 채널을 받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증 연구를 하다 보면 그냥 실증 연구로 해서 연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실제로 얻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사업으로 끝나겠구나. 그래서 실증 연구 성능 검증이라는 제도를 제가 올해부터 실시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연구가 종료된 거에 대해서 실제로 센터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기업에서 이제 실증을 했던 기업이 아닌 저희 현장 실무자가 직접 그 설비를 직접 운영을 해보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효과가 진짜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그거를 저희에 적용하고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두 건에 대해서 하나는 악취, 하나는 에너지 진단에 대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절차를 저희가 이제 순서를 정한 건데요. 이런 순서로 그 성능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실증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무조건 다 연구 진행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물재생센터나 물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사업만 추출해서 좀 추진을 하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는 이제 물재생센터 현안 문제가 있는데 그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을 하고 거기를 도움을 하면 기업도 도움이 되고 센터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한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슬러지 수처리는 솔직히 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수요가 늘어났는데 슬러지 처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비용 문제도 많이 증가가 되고요. 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게 에너지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소비가 아닌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비이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기술을 실증을 지원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슬러지 처분 쪽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기술적인 것보다 하수 처리장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악취입니다. 뭐 저희가 뭐 하수 처리장이 먼저 들어왔고 아파트가 생겼다, 그거는 다 둘째치고 저희 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하면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악취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악취를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지가 중요한데, 악취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기술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처리 효율도 다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센터에 도움이 되는 건 얼마나 경제적이냐, 얼마나 현장에서 용이하게 쓸 수 있냐, 간단한 조작으로도 쓸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지원하고 하고 싶자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 3개를 정해서 그 지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근데 첫 번째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나 테스트베드 서울 같은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까지 그걸 거기에 투입할 때 무작정 받는 게 아니라 거기 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수요 조사를 합니다. 따로. 그러면 수요 조사에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기술이 어떤 형식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타겟을 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2번하고 3번은 실질적으로 공간이 있긴 한데 하수처리장 넓다고는 하지만 설비들이 있어서 그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남센터에다가 서울시에서 물산업 미니 클러스터라고 그 대구에 있는 국가형 물산업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걸 모티브해서 그 터를 만들어서 한 곳에 집적형 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10개 기업 정도 들어올 수 있게끔 구조를 했고요. 그 업체들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한 게 물산업연구지원센터입니다. 거기서는 그 공용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성능 검증을 통해서 올해는 두 개 업체 시작을 했고 내년에 또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성능 검증을 해서 추가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내용은 끝났고요. 저희가 실증은 실제로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되고 하는 방향으로 되고 저희 나름대로 물재생센터 도움이 되도록 좀 지원을 하려고 있어서 그 기업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박상호 차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원남현 과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고 계신데요.
네, 저희 원남현 과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온 원남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기술은 이제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기술인데요. 이제 무선 충전이라고 해서 이제 전기차에 케이블을 꽂지 않고 충전하는 방법이랑 그 외에 이제 저희 서울에너지공사와 국내에서 그 외 다른 신기술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에너지공사에 대한 소개는 간략하게 제가 속한 처의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에너지공사는 이제 집단에너지본부와 신재생에너지본부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신재생에너지본부에서는 이제 각가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친환경차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수소차,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는 이제 3개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제 제가 속한 부서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 내 1,200개 정도의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순 충전뿐만 꽂으면 바로 충전되는 오토 차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QR 결제 그리고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저희가 각종 제조사와 협업하여 도입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충전기 운영 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고장을 진단하여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재 이슈가 있어서 CCTV 관제도 통합 관제 실시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인데요. 무선 충전의 실증 현황, 그리고 무선 충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그리고 그 외에 현재 진행 중인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좀 자료가 오래된 거라 좀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이제 수치가 아니라 18년도 때부터 이제 전기차가 충전기가 27,000대였는데 22년 기준으로 20만 대, 약 7.5배 증가하였고, 전기차 또한 전국적으로 55,000대에서 40만 대가량 엄청난 성장을 보이는 시장으로서 이 전기차 시장에 맞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크게 이제 전기차 충전기와 전기차 보급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제 22년도에 이제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기후 변화 대응 종합 계획에 26년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중에 1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는 슬로건 아래 생활권 5분 충전만 구축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제 충전기 유형별로 총 26년까지 22만 기 충전기 보급 목표를 저희가 세운 내용이고요. 또 충전기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26년까지 총 4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 그중에서 이제 승용차, 시내버스, 전기버스, 전기택시, 그리고 요즘 많이 보급되고 있는 전기 포터, 전기 트럭, 그리고 이륜 자동차도 있고요. 수소차도 지금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수소 충전소 구축이 좀 민원과 같은 애로사항이 많아서 좀 더디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에너지공사 전기차 운영관리 플랫폼 사진인데요. 이거는 참고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충전 기술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이제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르면은 이제 40km 이상은 급속 충전, 그리고 미만은 완속 충전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업에서는 저희가 지금 전기차에는 직류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 전기는 저희가 교류 전력을 쓰고 있는데요. 이 교류 전력을 직류로 바꿔서 빠르게 충전하는 걸 급속 충전으로 보고 있고, 완속 충전은 이제 전기차에 교류를 꽂아서 여기 전기차에 대한 온보드 차저라는 컨버터를 통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을 완속으로 본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요. 급속 충전기는 이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다 보니까 이제 좀 파워 모듈이라는 전력 반도체 부품이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좀 부피가 크고, 완속 충전기는 교류를 그대로 전기차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기와 그리고 안전장치로 구분돼서 요즘은 소형화되어서 벽부형으로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무선 충전인데요. 무선 충전이라 하면 선이 없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자기 유도와 자기 공명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유도는 아마 과학 시간에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코일을 감고 이제 전압계에 코일을 감은 그 코일을 전압계에 또 연결을 하고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전압이 유기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무선 충전 핸드폰으로 하는 자기 유도 방식이고요. 지금 도입하고 있는 방식은 자기 공진 공명 기술입니다. 이게 아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자기 공진이라고 하면 이제 에너지를 최대로 주파수를 맞춰서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아마 스펀지나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은 유리잔에다가 소리급쇠를 갖다 대서 탕 치면은 같은 주파수를 갖는 소리급쇠를 갖다 대면 유리잔이 깨지는 이런 현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고, 또 두 가지 예를 들면은 저희 옛날 라디오 보면은 이제 주파수를 이동시켜서 기지국에서 쏘는 주파수와 저희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은 선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게 이제 무선 충전이고요. 무선 충전은 이제 2023년까지 상당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전기차를 사용하신 분들을 느껴보셨겠지만 이게 내려서 무거운 커넥터를 꽂고 충전하고 또 비 오는 날은 불편하고 이런 게 있어서 보통 이제 프리미엄 차량이나 엔트리 차량 이런 차량을 대상으로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도입을 이제 여러 제조사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BMW에서 이제 530이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맥라렌 차량, 그리고 저희 현대 제네시스의 GV60, GV70 차량도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중국 차량도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무선 충전의 효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좀 전기적으로 이제 지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해하시기 쉽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개통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교류 전력을 직류로 바꿔서 전기차로 공급하는 방법이나 교류 전력을 이제 자기 공진을 사용해서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좀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그 기술 발전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아직 상용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기존에 이게 충전기 커넥터를 꽂아서 쓰는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과 미래 로드맵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현재는 이게 지면 위에다가 무선 충전 패드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고 있고, 이제 미래 기술로는 이 충전 패드를 매립해서 혹시나 이제 차량이 밟아서 고장 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제 매립 기술을 이제 미래 로드맵으로 정했고요. 충전 속도도 사실은 지금 아직 상용화된 기술로는 완속 충전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DCFC라고 해서 DC 패스트 차징이라고 해서 현재 급속 충전 정도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선 충전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커넥터를 꽂아서 하는 충전 방식이랑 비슷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매립으로 할 경우에는 위에 아스팔트나 시멘트 그 매질에 상관없이 주파수 공진이기 때문에 충전에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이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차 높이에 따라서 다 충전이 가능하다, 이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차 충전기 그 충전구 표준이 DC 콤보 1으로 정해져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DC 콤보 1이랑 테슬라 충전구가 현재 경쟁 중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무선 충전이 상용화가 되면 굳이 충전구에 대해서 제한을 둘 필요 없이 모든 차량이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전기차 보급에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 공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충전 패드와 배터리의 코일을 이제 정렬을 해줘야 되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 정렬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충전 효율이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YT리시트라는 회사의 기술인데 이게 혼다의 기술 협약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배터리와 충전 패드가 정렬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뿐만 아니라 그 커넥터를 꽂는 충전 방식과 속도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6번째인데요. 이제 양방향 전력 전송이 가능하다, 이 내용입니다. 사실 전기차는 저는 움직이는 ESS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후반대부터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많이 스마트 그리드란 개념이 나왔는데요. 그중 중요한 요소가 이게 전기차인데 심야 시간대에 값싼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고 피크 시간대에 방전함으로써
이제 피크 저감도 하고 그리고 이게 충전 전력을 판매해서 돈을 버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꿔서 개통으로 하게 되면 많은 기술이 요구되는데 아마 그거를 이제 무선 충전을 통해서 좀 기술적으로 완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선 충전이 상용화된다면 아마 V2X라고 해서 Vehicle to Building 차 아니면 또 그리드 이런 기술이 좀 더 많이 널리 보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실증 사례는 이제 환경부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실증한 쿠팡구리 1캠프 전기화물차 무선 충전 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총 21기를 설치하는데 약 30억 원이 들었습니다. 즉 경제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건데요. 아마 대표님들께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은 아마 경제성이 더 보완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제도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무선 충전기를 보급하면 그 충전기마다 이제 주파수 공진 주파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현재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무선 충전 패드를 생산하는 업체가 그 충전 패드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아서 각각 설치 지점에 대해서 주파수 허가를 받지 않도록 이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간략하게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의 현재 충전 기술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전기차 충전기 기술 발달의 목표는 결국에는 내연기관만큼의 내연기관의 주유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정도 속도를 따라가자 이런 모토이기 때문에 고전압, 고전류 기술로 현재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은 아까 소개드렸던 Y3C의 회사의 기술을 접목시켜서 현대 제네시스 그 충전소에서 실증되어 있는 무선 충전 패드인데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경제성 문제 때문에 한 23년 9월에 철거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기술이 좀 더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은 이제 로봇팔 충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전압, 고전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케이블도 굵어지고 커넥터가 무거워집니다. 나중에 이제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하기 어려우니 차량을 인식해서 충전구에 충전 커넥터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이런 로봇팔 기술도 있고요. 또 이제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라고 해서 트럭에 ESS 배터리를 싣고 다녀서 차가 방전됐을 때 직접 찾아가서 충전 서비스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서역 공영 주차장에서 이런 기술을 봤는데요. 아마 충전 단가가 일반적으로 충전기는 300원인 때에 비해 이 서비스는 1,000원대로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력 분배 기술인데요. 이거는 요즘 충전기를 보시면은 커넥터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오면은 한 개 커넥터로 전기차를 충전을 하고요. 충전기가 가진 전격만큼 다 출력을 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차량이 오면은 남은 전격 출력으로 이제 충전을 하다가 첫 번째 차량의 종료가 되면은 그 두 번째 차량에 남는 전력을 분배하는 그런 기술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메가와트 차징 기술이라고 해서 현재 킬로와트 단위로 충전되는 충전기에 반해 이제 화물 전기 버스나 전기 버스는 대외 고전압 고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커넥터 충전 기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서울에너지공사와 서울시가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제 회원카드 없이 휴대전화로 간편한 QR 결제라는 내용인데 아마 전기차를 쓰시지 않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롯데카드나 삼성카드, 신한카드처럼 각각의 카드사마다 이제 포인트라든지 할인율 이런 게 다 다른데 그 전기차도 똑같거든요. 제조사마다 이제 회원카드를 발급해서 충전 단가가 상이해서 아마 대부분의 충전 카드를 다 발급해서 여러 장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이게 불편해서 저희는 이걸 핸드폰으로 다 넣었습니다. 충전 QR 코드라는 이제 충전기에 부착된 QR 코드를 이제 스캔을 하면은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 카카오 회원이라든지 뭐 티맵 회원 아니면 뭐 충전사 대형 채비 회원 이런 회원사를 가지신 분들이 그 가지고 계신 회원 카드랑 연동돼서 그 회원 단가에 맞춰서 충전을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꽂으면 충전은 오토 차징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PNC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 PNC 기술은 이제
전기차 내부에 결제 정보라든지 공인인증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충전기와 전기차와의 통신을 통해서 전기차에서 결제되는 시스템이어서 사실은 이 PNC에 대한 기술은 현대차라 같은 제조사가 키를 쥐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도입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QR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회원 정보와 차량 정보가 이제 다 입력이 되어 있고 그 저희 서울에너지공사 충전기를 이용하시면은 그 정보가 저희 서버에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충전할 때 이제 고유 차량의 이제 맥 어드레스라는 그 정보가 있는데 저희는 그 차량의 맥 어드레스 정보와 결제 정보를 매칭시켜서 한 번이라도 QR 결제하신 분들은 나중에 충전 커넥터를 꺾기만 하면은 이 맥 어드레스에 대한 결제 정보는 이 정보구나라고 해서 별도의 카드 결제 없이 자동으로 청정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실은 제가 서울시에서 홍보 영상을 이제 제작한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을 못 담았고 유튜브 링크로 했는데 지금 화질이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서울시 오토 차징을 검색하시고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발표한 내용,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에너지공사의 원남현 과장님께서 또 전기차 무선 충전에 관한 발표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강남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수현 과장님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더 센서를 활용한 1인 가구 어르신 위기 안전 시스템 발표를 담당하게 된 이수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러한 사업을 기관에서 운영하게 된 이유를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관과 지역에 대한 현황을 먼저 설명하고 1인 가구 어르신 위기 대응 모니터링 사업이 무엇인지 JCFT와 어떻게 협업해서 고독사 예방을 했는지 사례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관 및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 종합사회복지관은 학교 법인 강남학원 위탁 운영으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지역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총 27명의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지역사회 복지를 책임지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인 만큼 아동, 청소년, 장애아동,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자 수는 800여 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강남구라고 하면 부자 동네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1번째로 수급자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도에 보이는 연두색 부분은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등 복지 수요가 높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강남복지관이 위치한 이 주황색 아래쪽 지역이 보이실 텐데요. 이곳은 영구임대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종합사회복지관이 6곳이나 몰려 있는 등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저소득 노인 인구의 78.1%가 이 강남구 남부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강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들이 어르신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는 어르신 인구가 58.8%에 달합니다.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1인 가구도 30%에 달하고 있어서 1인 어르신 가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복지관 주변으로 재건축이 다수 진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단위의 신규 입주민들이 지역에 유입이 되었고 이전과는 또 다른 양상의 복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기관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관련된 사업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는 저소득 어르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은 이미 현실에 처해진 어려움들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생각할 여력이 없으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그런 준비들을 하실 수 있도록 기관에서 함께 정리하고 진단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선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의 높은 고령화와 어르신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도 직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망 확장의 한계들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하시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내가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걱정이다. 그리고 나는 자식도 돌봐줄 자식도 없는데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표현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돌봄이나 안전에 대한 욕구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느낄 수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복지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당사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복지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고민하던 중에 JCFT라는 기업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센서를 활용한 맥케어 기술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1인 가구 어르신 위기 대응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강남구랑 진행을 시작했고요. 지역에 1인 가구 어르신들이 다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들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100가구의 어르신들의 가정에 레이더 센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대상은 65세 이상 대치 1단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1인 가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정보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필요 당사자분의 명단을 확보하고 맥케어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고 참여 의향이 있으신 가정의 경우에는 가정 방문을 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라던가 수면 패턴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설치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저희가 어르신 가정에 설치해드리는 레이더 센서를 맥케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가정에 설치되는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심박, 호흡, 움직임 등의 생체 신호가 모여서 IoT 융합 센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생활 패턴의 변화와 응급 상황의 징후를 판단하는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보는 웹이나 앱에서 알림의 형태로 송출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각 가정에 설치된 모습을 배치도와 함께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희 기관 뒤에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11평이나 14평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레이더 센서가 각 가정마다 4개에서 5개 정도 설치가 돼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마다 공간 구성이나 가구 배치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회복지사가 사전에 방문을 해서 가구 배치들이 어떠한지 기업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일 시공하는 과정에서 레이더 센서를 위치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아까도 웹이나 앱으로 관련 생활 패턴이나 응급 상황의 징후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러한 부분들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사용자가 존재하는 곳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지금 화장실에 계시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게 안내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일일 사용자 활동 기록을 통해서 오늘 안방에 많이 계셨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세 번째 화면을 통해서는 심박과 호흡 분포를 수집해서 개인별 맞춤형 생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통계 내용이나 위험이 사전 예측된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페이지인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100명의 어르신들을 한 관제센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아래와 같은 구조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상 신호를 확인하게 되면 기관에서 확보해 놓은 연락처 또는 보호자 비상 연락처를 활용해서 전화 연락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화 연락을 만약에 받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 방문을 즉시 진행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가정 방문을 했을 때 당사자가 안전이 확보가 되면 바로 복귀를 하지만 만약에 뭐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119를 부르기도 하고 어르신이 혼자 계셔서 바로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또 연계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등의 사례 관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를 설치하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고 예방 관리와 1인 가구 응급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단 앱이나 웹 플랫폼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나 장기 부재 알람이 뜨면 모니터링이 필요한 신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긴급 대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응급 상황임을 알리는 신호가 오면 관련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르신들이 기관에 연락을 주셔서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한 상황임을 알기 어려웠지만 이 맥케어가 설치된 이후에는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미리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고 응급 대응을 할 때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로 1일 모니터링 대상의 확대 및 업무 효율성이 증대됐고 관리 공백이 최소화되었다는 것인데요. 맥케어 도입 전에는 한 사회복지사가 많아야 3명에서 5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25명 정도의 당사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당사자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의 심리적 안정감이 제공되었다는 것인데요. 내가 쓰러졌을 때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큰 고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설치해 놓으니까 훨씬 마음이 안정된다라는 피드백들을 또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고독사를 예방한 사례가 있어서 이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냈었고요. 이 어르신은 41년생이시고 대치 1단주에 거주하시는 1인 가구 어르신이셨습니다. 작년 5월경에 레이더 센서를 설치한 가정이었고요. 신청서에 따라서 건강사항, 운동, 수면시간, 공간 등을 확인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분의 정상 패턴이 어떤 것인지 좀 확인을 했었고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25일을 보시면 수면 구간이 굉장히 짧아졌죠. 전보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면서도 화장실로 계속 들락거리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심박수와 호흡수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상 징후가 조금씩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월 27일 상황을 보면 거동이 거의 없고 안방에서만 첫 번째 그 파란색 선이 그 부분인데요. 안방에서만 계시는 상황이라서 이제 저희 쪽으로 알림이 왔었고요. 3월 28일 이 상황을 인지한 복지관과 동주민센터가 함께 위기 응급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이셨기 때문에 비상 연락처로 확보해 두었던 여동생에게 연락을 드리긴 했지만 여동생 또한 고령이셔서 바로 응급 대응이 어려웠고요. 사회복지사가 응급실까지 같이 동행하고 이후에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용자별로 생체 정보와 행동 패턴, 생활 습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실시간 변화와 위험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생성된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화살표 데이터처럼 자기 특징적 분포를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상 징후를 알리는 바이오 마커가 생성되어서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기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맥케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호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당사자의 생활 정보들이 차곡차곡 데이터화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동안의 패턴과는 좀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되어서 이것을 위기 상황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방문을 했을 때 주민센터와 같이 협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호흡이나 맥박 그리고 재실 현황 등이 어떻게 이상이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안전 확보 후 배우자에게 인계하기까지 응급실에 방문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의 평소 생활 정보와 앓고 있는 질환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등을 즉각적으로 설명해서 의료진들이 당사자의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복지 기술이 없었다면 어르신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레이더 센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위기 상황을 대처하고 가족들과 인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여러 복지 기술을 접목해서 실증 사업이나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사회복지사들도 복지 기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만 그 기술을 개발하는 곳에서도 굉장히 사회복지 현장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좀 더 적합한 기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이 있다면 실제 당사자분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기술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현장에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함께해 주시는 다양한 기업들과도 현장에서 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레이저 센서를 활용한 1인 가구 어르신 위기 대응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서울 어린이병원 윤주영 주무관님의 발표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저희 주무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어린이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윤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는 그 돌봄 로봇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우선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특별시 직영병원입니다. 그리고 1948년 경성 산부인과를 인수해서 보건병원으로 종로구 사직동에서 시작을 했고요. 1978년도에 지금 위치해 있는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전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한 번의 증개축을 한 후에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 이렇게 5과 진료과가 있고요. 8개 병실, 200병상, 그다음에 한 22,000명 정도의 연간 환자분들이 이용을 하는 장애 또는 그 비장애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전문 병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재활의학과인데요. 이 재활의학과에서는 물론 저희 병원에 여러 질병을 가진 아이들이거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오지만 특히 재활의학과에서는 선천적 장애가 있거나 후천적 장애가 있거나 염색체 이상, 그다음에 내성마비, 뇌병변, 근육병 이런 질병을 가는 아이들이 저희 병원에 그 재활의학과에 방문을 하고요. 이 아이들을 평가를 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팀, 다학제 팀이 모여서 그 치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재활의학과는요 다른 과랑 다르게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요. 장애 예방 및 관리, 그다음에 팀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활의학과는요. 그래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그리고 심리치료사 등도 그 포함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들 팀적으로 움직여서 그 한 명의 환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치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근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활의학과에서도 최근 경향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재활 로봇이라든가 뭐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목되는 상황이 지금 이제 재활 치료에 이제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환자들에게 뭐 환자에 대한 자료나 운동 능력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 로봇을 통해서 기능 회복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가상 현실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인공지능에서는 지금 EMR 하고 있지만 차세대 EMR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상현실은 모션 캡처라든가 가상현실 시스템을 이제 앞으로 도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재활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상하지 로봇이 있고 착용형 로봇은 이제 테스트베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동작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온다면 저희가 첨단 장비를 더 모든 거의 첨단 장비를 다 갖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첨단 장비가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고 모든 의료 분야에도 첨단 그 로봇이라든가 의료 장비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재활의학 분야에서도 많은 이런 첨단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상적으로 발달해서 0에서 1세 사이에 걷는다든가 아니면 만 3세 갔을 때 저희처럼 걷는다든가 이걸 자연적으로 습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어느 부분에서 손상을 입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상적인 그런 운동 발달을 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보행을 하거나 하는 걸 했을 때 치료사라든가 부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아이들이 걸을 수도 있고 걷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도수 방법, 그러니까 손으로 아이들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요. 기구를 이용해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치료사들 아니면 부모님, 도구 이런 것들이 도움이 줘야 되는데 심지어 그렇게 도와줘도 걷지 못하거나 아니면 서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장비가 도와주게 된다면 저희가 그 아이들을 걷거나 이런 서거나 걷거나 했을 때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운동 재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개별 맞춤 치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자극은 결국은 아이들의 뇌로도 전달이 돼서 결국은 이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그런 첨단 의료 장비를 추진해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우리 노력을 해보자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 국내 그 재활병원하고 이런 재활 로봇이 되어 있는 인프라를 조사를 하면서 우리 병원에 맞는 로봇 재활센터를 구상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 첫 단계로 고정형 그 로봇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에는 고정형을, 22년에는 상지를,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테스트베드로 착용형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저희 치료실 전경입니다. 요건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고정형 로봇을 하게 됐을 때 보시면 지금 저 장비는 굉장히 크고 헤비해 보이잖아요. 안정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성은 좋고 그다음에 운동을 반복적으로 걷는 운동 패턴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킬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좋은 운동 그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줄 수는 있긴 하는데요. 요게 그 조금 수동적인 것도 있어서 수동적인 것도 있고 과도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과도한 비용이라고 하면 저 장비 자체가 굉장히 좀 고가예요. 그래서 일반 뭐 큰 의료원, 병원 이런 쪽에서만 좀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착용형 로봇 그리고 고정형의 가장 단점이라기보다는 착용형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고정형이
좋은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착용형이 좋은 아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착용형 아이들이 좋은 그런 아이군이라고 한다면 좀 더 액티비티가 필요한 아이들, 좀 더 기능이 높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착용형이 필요했고요. 착용형 로봇의 좋은 점은 이런 이동성과 휴대성이 좀 있고요. 좀 더 덜 헤비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보행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저쪽까지 걸어가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할 수도 있고, 치료의 연속성을 가질 수도 있고, 사용자 동기부여도 되는데, 사실 이건 제가 아이들에게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병원에 카페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 로봇을 착용하고 오늘 나랑 걷는 거 열심히 해서 카페에 가서 음료수 하나 사 먹고 오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갈 수 있어서 보행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정형은 좀 비싼 반면 요건 한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2년도에 그 상지를 하고 고정형을 썼을 때 그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착용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혹시 그 착용형 로봇의 그 사전 데모를 실시를 했고요. 2개 제품을 나누어서 한번 그 아이들을 동일한 아이들을 동일한 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했었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고려했던 것이 이미 고정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활동성이 높은 거, 그 다음에 다양한 모드로 운동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실질적인 보행 훈련이 가능한 거. 고정형은 트레이드밀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행이라기보다는 보행 패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액티비티가 훌륭한 제품을 저희는 고르길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A 모델로 액티브가 주력이 되고, 족잡 센서도 있고, 동작 분석 모드도 있고, 뭐 다양한 모드가 있는 이 제품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었는데요. 뭐 예산도 안 됐고 그래서 결국은 22년도 11월에 경제정책과에서 연락이 오셔서 테스트베드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테스트베드를 할 때 사실은 착용형은 그 성인용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 소아용은 사실은 조금 그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듈이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을 준다면 테스트베드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실증 사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베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돌봄 로봇 분야 실증 사업 그 희망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수요 조사서 제출할 때 저희 목표는 다양한 지면 보행 경험 획득하고 보행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소아 로봇,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인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아 로봇 보행 훈련에 적용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 착용형 장비를 할 때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것들이 뭐였냐면, 능동적 움직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지면 보행 경험을 위한 훈련 모드가 다양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보행 시 환자의 보행 패턴에 맞는 하지 관절의 각도 조절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 환자 신체 및 기능에 맞는 보행 훈련 내용의 분석이 되고 데이터를 리포트화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착용형 로봇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희망을 하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에서 다행히 저희의 이런 실증 사업에 응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요. 보행 훈련이 필요한 장애 아동을 위한 로봇 치료의 그런 프로토콜 개발하고 동작 모듈 개선을 하는 것을 했고요. 워킹 레일을 접목해서 그 워킹 레일에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보행 훈련을 하는 거, 요거를 저희가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중에 그 상태가 좀, 그러니까 상태가 아이들이 뭐 그 GMFCS라고 아이들의 동작에 따라서 이 나누는 그레이드가 있는데요. 그 5단계가 제일 낮은 단계로 정말 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1단계는 저희 같은 사람을 1단계라고 하거든요. 2단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걸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걷지 못하고 조금 걸으면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보조 도구가 필요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2단계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 로봇이 아무래도 그 길이가 있고 크기가 있고 또 너무 작은 아이들은 저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나이도 되고 거기에 맞는 아이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돼서 그 아이들이 이제 참여하게 됐고요. 저희가 7월 말까지 532건 정도의 실적을 냈고요.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한 87% 정도의 중간 발표이긴 하지만 거기에 만족을 좀 하셨고요. 저희가 이 착용 로봇을 실증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2가지 정도의 제한점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도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은 제한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개발에서는 이 보행 훈련을 할 때 뭐 골반을 조정을 한다든가 서기 걷기 할 때 근육의 재교육이라든가 뒤로 걷기 모드를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그리고 동작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서기 모드에서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드가 필요하다. 스쿼트 모드를 좀 더 세분화해 달라. 계단 모드에서 복부 근육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런 모드라든가 아니면 제한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도 보다 보니 하드웨어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 내회전 방지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허벅지 어페럴에 이제 재질 좀 부드럽게 해달라. 뭐 골반 넓이 조정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걸 좀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는가.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중간 정도 심사 회의했을 때 이미 다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로봇 재활 치료 센터에 상지하고 착용형하고 지금 고정형하고 같이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단 재활 치료를 위해서 2025년엔 동작 포착 시스템이라고 모션 캡처 하는 거하고 가상현실 시스템, 동작 구성 시스템까지 저희 모든 걸 갖춰서 재활 첨단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많았는데 이 발표를 얘기해 주신 게 8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급하게 그 이제 환자를 한 명을 섭외를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3월이라고 했는데 8월에 이제 로봇 보행을 이제 시작하는 아이를 저희가 이제 섭외를 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강직성 양마비성 뇌성마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벨 2 정도 되는 아이이고 독립 보행은 가능해요. 근데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못하는 게 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점프라든가 러닝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아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네, 지금 보시면 지금은 이건 치료 전이에요. 아이가 지금 건데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움직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중심선을 봤을 때 아이가 계속 한쪽으로 몰려서 중심이 안 맞는 지금 거행을 할 때 그리고 서기를 시키면 잠깐 설 수 있으나 그 서는 걸 잘 못하고 섰을 때 무릎을 피질 못해요.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는 거죠. 할 수 있으나 금방 다시 걸어야 되고요. 이건 치료 후입니다. 아이가 보면 아까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걷고 있고요. 그렇죠. 멈춰 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심선을 봤을 때 아이가 물론 많이 넘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까처럼 많이 기울거나 하는 건 좀 덜 하고요. 설 때 서라고 하면 확실히 무릎을 다 필 수 있고요. 균형이 아주 좋아졌어요. 네, 지금 보시면 네, 요렇게. 지금 저 아이가 턱이 상처가 났는데요. 집에서 걷는 운동 하다가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런 거 넘어지는 건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저희 그 병원의 테스트베드 실증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주영 주무관님의 좋은 발표까지 다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에너지공사,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서울어린이병원까지 서울시 산하 5개 공공기관의 발표 사례를 모두 다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무대가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패널 토론 세션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혹시 5개 발표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본 세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대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세팅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좌장님과 또 패널 분들을 무대 위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패널 토론을 위한 무대가 다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세션 좌장님으로 수고를 해주실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D캠프의 옥창석 실장님을 먼저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실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나머지 발표자분들도 모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좌장님과 패널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셔봤는데요. 그럼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 사회자분께서 소개해 주신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에서 온 옥창석이라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이제 적극적으로 좀 토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여기 발표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이 원래 서울시 IR 해서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게 보통 IR 하면은 저희가 주식회사에서 뭐 기존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지는 신규로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가 이렇게 매력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인데요.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서울시, 특히나 서울시 산하의 공사공단, 그리고 어린이병원 뭐 포함해서 사회복지관 포함해서 이렇게 서울 시민 대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고, 특히나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대표님들과 임직원분들께 우리랑 이렇게 사업들 같이 앞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와 같이 하자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측면은 있어서 좀 짧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압축하여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소중견 대표님들 입장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준비되셨나요? 혹시 제가 어떤 분께 먼저 여쭤보면 좋을까요? 네. 자, 먼저 발표해주신 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공통 질문식으로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교통공사에서는 따로 지금 OI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자주 뭐 진행을 하실지,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만약 우리가 교통공사랑 이런 우리
우리 회사는 이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데 교통공사랑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제안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저기 발표하면서도 대충 말씀을 다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는 올해 첫 해 실시를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그 상하반기 2회 실시 예정으로 일단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시작을 해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뭐라죠? 많은 것을 준비하고 검증해 가면서 좀 절차를 밟아가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2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번 정도 어쨌든 한 번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 제안 자체는 아까 공공 수요용으로 해서 저희 공사에서 원하는 과제를 선정해서 공모를 할 거고 또 실증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자유스럽게 실증을 할 수 있게끔 테스트 베드 이렇게 2개 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대로 저희 공사 경영진도 의지도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을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 그대로 오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교통공사에서는 사실 이제 뭐 매번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고 이제 1년에 이제 상반기 때 보통 이제 공고 내셔서 아마 내년에도 진행하실 것 같은데 또 이제 뭐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항상 수요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럴 때는 우리 기술이 혹시 공사에서 적용이 될 만한 기술인가 매우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 기회를 시간을 말씀하시죠. 네, 뭐 이제 공모를 통해서 보통 이제 지원을 하면 될 텐데 사실 그런 수요는 일상적으로 발생을 하고 뭐 기술 개발은 항상 상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질문들은 매 순간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기술에 대한 일단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자유롭게 접수를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좀 보강 개선해야 될 점을 지금 요전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서류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서류 절차를 거쳐서 그 수요부서가 검증을 하게끔 했던 그렇게 어떤 그러니까 서류상의 어떤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업체에서 하고 싶은 거 또 PR을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기회가 적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하시게 되면 그 공모에 대해서 정확한 그 설명을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업체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그 접수한 과제에 한해서 또 필요한 내가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고 싶다. 또 저희 수요부에서 설명을 듣고 싶다라는 과제들을 어느 정도 엄선해서 저희가 업체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가질 생각입니다. 그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은 걸 준비하고 계셔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내년에도 잘 준비해 주시고 올해 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재생시설공단 박상호 차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발표하시느라 너무 반갑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성능 검증이란 단계를 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그 비즈니스 매치메이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건데 조금 실증 연구랑 좀 차이점이 어떤 게 있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증 연구 같은 경우, 실증 지원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주도로 해서 자기 제품을 개발을 하고 현장에 직접 판매하거나 상용하기 전에 하수처리장이 환경 관련된 기술을 실제 하수처리장의 현장에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실증을 하는 건데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떤 지원 사업으로 실증 연구가 성공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자기들 제품을 자기들이 테스트를 해서 이거 우리가 만족해서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성능 검증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실제로 현장에서 실무로 근무하시는 현장 근무자들이 그거를 실제로 써보고 이게 개발한 개발자랑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람이랑은 다르거든요. 이 편의성이나 실제로 어디도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실무자가 직접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일정 기간을 실제로 해보고 아 이거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경제성도 있고 그런 걸 저희가 좀 따져보고 그런 차이로 이제 실증과 성능 검증을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다 해서 이거 성공을 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제일 좋은 거는 그 기업에 대해서 특정 제품 심사라든가 수의 계약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주면 좋은데 그건 이제 공단이나 공사 입장에서는 그걸 바로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확대 적용을 할 수 있다든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준다든가 그리고 그런 수의 계약이나 특정 제품 심사라는 거를 좀 유도할 수 있게끔 제도는 좀 개선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노력해 주시는 거 네. 일단은 노력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많은 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가 않아서 예, 다음 기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에너지공단의 원남영 과장님, 죄송합니다. 네. 매우 훈남께서 나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아무튼 그 좀 이제 궁금한 게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신 사례는 무선 충전 사례를 소개를 해 주셨고요. 유사하게 이제 공사에 적용할 만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대표님께서 뭔가 테스트베드에 제안 주시고 싶은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프로세스로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는 나라 장터를 통해 입찰을 되다 보니까 수의 계약하는데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SBA를 통해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신청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는 전기차 관련된 테스트베드 기술 수요가 나오면은 다 이제 저희는 할 수 있다고 부지 제공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 모든 기술에 대해서 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베드 사업 실증을 통해 접근해 주시면은 아마 경쟁이 좀 심한 입찰보다는 저희보다 협업할 기회가 더 수월하게 협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뭐 이제 일단은 나라장터 어떻게 보면 공고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 상시적인 좀 니즈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혹시 해소해 주실 만한 부분 혹시 없으실까요?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에서 그런 관련된 신기술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시다 보니까 아마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랑 같이 담당하시는 주무관과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든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제도가 사실은 저희가 입찰을 내보내긴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한테 좀 제안을 해주시면 검토해서 어떻게든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남 사회복지관의 이수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사례 잘 들었고요. 그 레이더 센서 관련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복지관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1인 가구 어르신들이 굉장히 저희 지역에 많으셔서 그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상 이제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만약에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가정 방문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사례들에 그렇게 전화 연락이 안 돼서 가정 방문을 갔었는데 어르신이 돌아가신 상황을 사회복지사 바로 마주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서 그런 좀 심리적 트라우마도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호소하곤 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좀 어떻게 극복해 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JCFT라는 기업하고 만나서 그러한 사회복지사의 안전도 좀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또 증가하는 부분들을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실제로 레이더 센서 만드신 데는 엔젤 로보틱스라는 코스닥 상장사 것 같은데 맞나요? JCFT. 네네. 그런가요? 네네네. 네. 그러면 네. 제가 자료를 잘못 봤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사실 오늘은 레이더 센서 기술로 해서 뭐 1인 그 노인 가정에 대해서 이제 돌봄을 소개해 주셨는데 뭐 유사한 케이스로 해서 뭐 만약 이제 스타트업이나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안을 해 주신다면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강남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지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크게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인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지원들을 해드릴까라는 고민들을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어르신들의 어려움들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노후 종합 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개소해서 리모델링 이후에 그 각각의 공간들을 좀 재배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 인지 정신적인 부분, 사회, 주거, 자기결정에 대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데 그 각각의 공간들을 좀 구성하는데 여러 기기들이나 복지 기술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저희 기관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어린이병원의 윤지영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네, 사례 이제 되게 길게 또 영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금 이제 그 실증 사업도 이제 어쨌든 소개해 주셨는데 뭐 다른 기술을 가진 뭐 중소중견 기업들이 뭐 적극적으로 만약에 사업 제안을 하신다면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애아동을 이제 상대를 하고 있고요. 의료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정성이라는 게 장애아동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트라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시적으로 트라이 가능한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 잘못했는데 엔젤 로보틱스에서 이제 그 사례 보여주신 데서 이제 코스닥 상장사였고 사실은 저희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사한 기술을 가진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작은 규모라도 검토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지 아니면 뭐 그런 전혀 상관없으실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의료 분야이다 보니까 안정성 확보가 제일 우선이고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의료 분야라는 거는 결국 건강보험공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특히나 장애 아동에게 적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논문도 많이 발표를 했었고 성인용으로 이미 성공이 되어 있는 부분을 소아용으로 지금 적용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그런 기업과 손을 잡고 실증 사업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안정성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필요한 기술이 있어야겠죠. 네, 그 필요한 기술이 있을 때 해볼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뭐 기존에 뭐 그렇게 적용된 사례들이 있는 기업이라면 뭐 규모와 상관없이 검토 가능하신 네,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드리고요. 좀 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혹시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중소중견 뭐 대표님이나 임직원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은 뭐 관련 없이 혹시 뭐 각 공사공단 병원 쪽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 많이 궁금한 걸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안 그래도 이게 사실 앞선 좀 발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가지고 좀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는데 그런 사정을 감안하여 질문들을 안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사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매년 그리고 뭐 이제 정기적으로 사업들을 테스트베드나 실증 사업을 진행을 아마 하실 거고 내년에도 아마 이 세션은 동일하게 트라이애블싱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사업 소개해 주시고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특히나 스타트업이나 중소중견 대표님들에게 많은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와 또 정보들이 활발하게 공유가 되었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